근데 하위현스는 뉴턴의 그런 이론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뉴턴한테 약간 따지듯이 이제 논쟁을 하죠. 파동인데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왜 자꾸 했는데 입자라 합니까? 뉴턴이 어떻게 했냐면 무시해요. 개무시? 네, 별로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파동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동이죠. 빛은 파동이고 빛의 속도까지 다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론으로. 그 맥스웰 방정식 하나로 네. 빛은 파동이면 예. 곧 전자기파다라는 게 그냥 밝혀지죠. 완전히 뭐 종결자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광전 효과의 결론은 뭐냐면 빛의 입자성이에요. 파동설로는 도저히 이게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파동이라고 다 이제 정립 끝났는데 네. 이제 와서 또 갑자기 광전효과, 빛은 입자다 뭐 네. 이렇게 18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 키츠는 뉴턴이 프리즘 실험을 통해 무지개를 분석한 것을 두고 경외스러웠던 무지개의 날개를 부러뜨렸다. 과학이 한때 사랑스러웠던 광경들을 끌어내렸다라고 불평을 하곤 했죠. 흔히들 과학을 두고 감성 파괴자, 너 티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뉴턴이 무지개의 원리를 밝혀냈기에 오히려 우주와 세상,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더 동의하시나요? 과장창 오늘은요, 빛을 활용해 우주의 기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장비의 이독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예, 뉴턴 선배의 뒤를 잇고 있는 인과학자 이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너무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는데 네. 오늘 과장창에서 다뤄볼 이야기는요. 빛을 활용해서 우주의 기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더니 빛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었어요. 네. 서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빛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출현할 수 있었다,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다음 인류가 빛이 무엇일까를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문명을 일궈냈다. 또 만들어도 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뭉클하게 느껴지면서 주객이 정도 됐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감성이라는 거를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시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감성을 재정립한다. 근데 과학의 입장에서 감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뇌 안에 갇혀있는 완벽한 오해다. 오해다. 예. 감성이란 오해다. 무엇인가? 감성은 인간의 뇌 안에 갇혀있는 오해다. 그러니까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 이제 아까 이제 리차드 돈킨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사실 감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너무 감동스럽거나 감격스럽거나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감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에 다가갔을 때 느끼는 그 벅찬 감정들 그거를 아마 감성이라고 다시 재정립하신다면 감성 파괴자 이런 말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T의 감성이다. 뭐 그렇게 따져도 되고요. 저는 그게 그냥 모든 인간의 감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뉴턴이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뉴턴이 무지개를 이제 분석하면서 빛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과학이 한때 사랑스러운 광경을 부러뜨렸다. 낭만이 파괴됐다. 약간 이런 오명 아닌 오명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발견한 순간에 사실 뉴턴이 내가 내 눈을 찔러서 내가 이런 발견을 했어. 이게 사실은 진짜 감성이다. 이게 감성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감성 파괴가 아니고 감성 재정립자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이제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느 날 쌍무지개가 뜬 걸 보면서 아빠 무지개 봐봐 저기 무지개 다리 건너가고 싶어 혹은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분이 노래를 불렀어. 아니지 무지개 따다줘 저거 따다줘 나 그렇지, 나 그렇지. 갖다 줘 이렇게 하는데 저것은 사실 파동이고 딸 수가 없는 것이고 저기 있는 그 구름에 그 물방울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뿐이야 뭐 저걸 어떻게 건너가라고 너의 하시는군요. 신신경의 착각일 뿐이다. 그 얘기를 되게 감성 있게 얘기해야죠.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 그렇게 저거는 그냥 그런 것 뿐인데 뭐 따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감성 파괴자 얘기 듣는 거예요. 맞아. 진정한 T의 감성이란? 뭐 예를 들면 제 딸한테 얘기를 하자면 저것은 자연의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야. 아빠가 정말 따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딸 수가 없단다. 뭐가 달라? 잠깐만. 내가 방금 얘기한
저건 못다. 저건 파동이야. 뭐가 다른 거야? 말만 다정하게 했지. 저거는 딸 수가 없단다. 거기다가 똑같잖아. 굳이 집어넣으신 그 신비성 현상이야도 동료 과학자 옆에서 들으면은 아니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바로 이 교수 저게 신비스럽다고 그냥 재정립으로 다시 바꾸시죠. 재정립을 하자. 네,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예. 사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뉴턴이 정말 과학적으로 빛에 재접근을 하면서 광학 연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게 광학이었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지만 뉴턴이 몰랐던 게 있다. 뉴턴이 틀렸다. 딱 하나 오류가 있었다. 네. 그게 뭐죠? 말 그대로 입자설을 계속 유지했던 거죠.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빛이 어떤 입자들의 다발이다거는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현상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색을 받아들이는 것도 빛이라고 하는 입자가 우리의 시신경을 이렇게 때려서 우리 뇌에서 인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떤 물질 내로 들어가면 우리가 물이나 유리 내로 들어가면 우리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네. 보통 그 굴절율이라고 하는데 네. 뉴턴은 오히려 빨라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빨라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빨라져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때는 횡파, 종파의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뉴턴은 입자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제 매질설, 전 우주가 어떤 그때는 에테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에테르라고 하는 미지의 어떤 물질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당연히 그 밀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반동을 잘해줄 거 아니에요. 산성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만 들어가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오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뭐 놀라운 관측을 했던 분인데 사실 그 정도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 안에서 빛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거는 관측해볼 아니야, 그게 수 못해요. 예, 사실 뉴턴이 하려고 했거든요. 저 멀리 저 산 꼭대기 저기 가갖고 내가 이렇게 싹딱 가리면 너도 싹딱 해갖고 이거 시간 재보자 했는데 빛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관측을 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대충이라도 얼추 나와야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고만으로 생각하자면 예, 옛날에 기찻길에 이렇게 귀 대본 적 있으세요? 있죠. 실제로 철 위에서의 그 파동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매질 안에 들어가면 단단하니까 단단할 때 훨씬 더 빨리 퍼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증거도 없고 반대 증거도 없는 상황. 그러면은 그렇죠. 입자라고 생각했던 증거는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 그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이 살았던 시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그 이렇게 램프 올렸다 내렸다 하신 분은 갈릴레오. 예. 그 고급 인력이 산 반대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뉴턴은 그 됐어? 정도 안 합니다. 갈릴레오는 그럴 수 있는데 뉴턴 형님은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많은 실험들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광속에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전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것도 엄청난 그 과학적 장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래서 입자설이라고 해요. 밀입자설. 밀입자설. 근데 그때쯤에 누군가는 입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빛은 파동이야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죠.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학자가 한 명 있다면 바로 이분인데 바로 이제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하위헌스. 뉴턴과 동시대에 사셨어요. 동시대에 살으셨고 엄청난 과학자였죠. 그분도 나름 당대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적어도 빛에 관해서는 뉴턴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파동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그 속도 관련된 부분도 파동이기 때문에 물이나 어떤 유리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도 다 예측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굴절 현상, 빛이 이제 꺾이거나 뭐 반사되거나 이런 현상도 아주 정확하게 파동론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교과서에서 배워요. 하위헌스의 원리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을 가운데 딱 떨어뜨리면 물결이 쫙 퍼져 나가는데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물결 파잖아요. 보면 그냥 파동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파동이 왜 생기냐를 설명하신 분이에요. 파동이 왜 생기냐? 왜 생깁니까? 왜 생기냐면 일단 처음에 돌을 떨어뜨리면 파원이 딱 소스가 생기죠. 그럼 퍼져 나갔을 때 첫 번째 그 퍼져 나간 면들이 다 또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스가 돼서 다시 그게 파원이 돼서 두 번째 파동으로 나가고 그 두 번째 파동을 쭉 연결하면 각각의 선이 있는데 그 선들이 또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 점들이 또 다른 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뻗어 나간다는 그게 소위 말하는 하위헌스의 원리고 하위헌스의 파동설의 아주 기본을 차지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게
맞기 때문에 정설이죠.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도 예. 여기서 점을 찍고서 그림을 그려요, 그냥. 그다음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같은 위상들을 연결하면 새로운 파면이 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요거는 하나 저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다. 입자이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고, 네. 파동이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저희가 볼 때 이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반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 전혀 다른 개념인 거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입자는 어디선가 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파동은 뭐냐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파동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이제 연못으로 돌아가면 연못에 옛날에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 종이배가 떨어졌는데 네. 근데 나한테 오게 하고 싶어요. 종이배를 물이 깊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면 돌 그 던지죠. 뒤에다가 돌을 던져서 밀라고. 파동을 쳐서 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죠. 네. 잘 안 되죠. 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너지의 전달, 매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상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세기가 변하는 형태를 파동이라고 하는데 무엇의 세기가 변하느냐? 그 세기는 바로 우리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예.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 에너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흔들리는 에너지가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위언스가 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질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 형태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까지도 정의를 하거든요. 지금의 빛에 관한 이론으로 봤을 때도 하위언스의 논제들이 거의 다 맞아요. 예. 물론 당시 과학기술력으로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뉴턴의 권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쵸. 하위언스가 정말 대단했지만 뉴턴은 과학자 최초로 기사자기를 받아요. 뉴턴이 돌아가셨을 때는 국장을 치르거든요. 네, 과학자가 죽었는데 국장을 치를 정도로 당대 아주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사실 하위언스의 말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하위언스가 막 이렇게 정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네. 했을 때 다들 듣보 취급을 했나요? 실제로 하위언스가 말년에 영국에 방문을 해서 뉴턴과 대화를 해요. 오. 사실은 하위언스가 그 광학이란 라이시라는 책을 1690년에 출판을 하는데 네. 뉴턴은 사실 젊었을 때 연구를 하거든요. 네. 1600 그게 뭐 60년, 70년대 연구를 하는데 뉴턴이 책을 안 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704년에 내요. 후배네. 근데 하위언스는 뉴턴의 그런 이론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뉴턴한테 약간 따지듯이 이제 논쟁을 하죠. 파동인데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왜 자꾸 했는데 입자라 합니까? 뉴턴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시해요. 개무시? 예, 별로 대응을 안 합니다. 당시에.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하위언스 불쌍해. 난 기사거든. 나는 대단한 뉴턴인데. 아니 그 보면요 지금도 유튜브에 상대성이론 아인슈타인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백 명 있어요. 내가 틀린 거 증명했다라고 하는 유튜브 예. 되게 많아요. 조회수 한 3, 4 정도 되는데 3, 4?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듣보 취급을 당했다. 약간 그랬죠. 무시를 당했고 그 사실 뭐 하위언스 말고도 뭐 몇 명 더 있긴 한데 사실 하위언스가 가장 책으로 정확하게 이 서술을 했고 한 가지 그 문제가 있죠. 그 뉴턴이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림자를 보면 끝이 흐릿흐릿하잖아요. 네네. 네. 뉴턴이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자설이면 그림자가 흐릿흐릿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죠? 맞지. 면도날처럼 반듯해야 되는데 하위언스의 파동론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대충이라도. 회절이 되니까. 예, 회절이 되니까. 하위언스가 그거를 수식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했지만 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주파수랑 파장에 대한 수학적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위언스도 그냥 느낌으로 한 거였는데 어쨌든 뉴턴의 권위에 완전히 묻혔죠. 근데 네. 뉴턴 정도 되는 천재가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이언스의 이론을 들었을 때 잠깐만 그럴싸한데? 내가 지금까지 설명 못했던 약간 그런 약점들이 네. 이 파동설이라고 하면 이게 다 말이 되는데? 라고 속으로 자존심상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속마음까지는 뉴턴이 저런 걸 몰랐기 때문에 뜨끔하면서 일리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재능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제 우겨야지. 그렇지. 왜냐면 나의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하면 네. 교수님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요거 하나는 알고 가자. 일단 입자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원이 있어요. 네. 입자를 쏴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언스가 말했던 파동설을 이해하려면 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간을 채운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네. 그거의 흔들림이 전달되어 오는 거여야 돼.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 에너지 자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일단 매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우주 공간을 채운 무언가가 있고 진짜 뭐가 입자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울렁울렁거리면서 전달되어 오는 것이 빛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자냐 파동이냐는 A 아니면 B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그렇죠. 해석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입자설이 뉴턴의 권위 때문에 기사였어. 나이트야. 멋있잖아. 그럼. 그래서 네. 일단은 정설이었던 거죠 당시. 네. 그렇죠. 당시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하위언스의 이론이 묻혔죠. 예, 한마디로.
그런데 뉴턴, 하이언스 그리고 우리가 뭐 닐스 보어의 어떤 수소 스펙트럼도 얘기를 할 것이고 맥스웰 커피 만드신 분이죠. 예? 아니, 맥스웰 방정식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런 분들 정말 거인의 어깨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과학자. 누구죠? 바로 이광진 교수님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맞습니다. 빛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분광학자예요. 분광학자. 네, 분광학이 뭐냐? 뭔지 얼핏 알 것 같으면서 전혀 모르겠다. 네. 내가 반장, 부반장, 분단장은 아는데 분광은 모르겠다. 분광이 뭔가요? 빛광자밖에 모르겠어. 분은 무슨 분이죠? 나눌 분자죠. 빛을 나누는 빛을 학문. 나누는. 그래서 분광학이 사실은 뉴턴의 탄생이 됐죠. 스펙트럼을 보면서 탄생이 됐고 이제 하이언스 그렇게 되다가 분광학이 본격적으로 탄생한 게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적인 실험이 하나 나오죠.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사실 그분은 의대생이에요. 네. 30살도 안 된 젊은 자가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이제 하거든요. 또 그 유명한.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포레버 영. 간섭 실험을 하고 나서 이건 아마 이분은 못 들어보셨는데 프레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저희는 다 배우는 네. 그분이 드디어 이 람다 주파수 프리퀀시 F를 써서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다 기술을 해버려요. 그분입니까? 예, 그게 그분이에요. 프레넬이 뭐 렌즈 있지 않았습니까? 프레넬 렌즈도 만든 렌즈? 렌즈도 있고 또 프레넬 회절도 있고 뭐 엄청나게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이론을 무조건 배워요, 저희는. 나만 몰랐어. 그러니까 분광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전공한 것도 몰라요. 근데 그 프레넬의 뒤를 이어서 독일의 이제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프라운호퍼는 지금도 독일의 아주 유명한 회사고요. 그렇구나. 다른 거군요. 소위 말하는 독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고 광학에 엄청난 이분이 기여를 하시고 뉴턴 이후에 150년 정도 동안 분광학이 거의 없다가 이 프라운호퍼가 만든 회절 격자라고 하는 분광기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쓰는데 프리즘의 훨씬 진보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게 홈을 뚫어가지고 백색광 빛을 보내면 거기 회전 현상에 의해서 색깔마다 색깔이 싹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아주 예쁘게 하는 아주 현대적인 분광기를 그때 개발하면서 분광학이 완전히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때 프라운호퍼가 처음으로 본 게 태양이었어요. 태양빛. 그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코드 같아요. 그죠?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있으면 검은 선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관측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프라운호퍼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 프라운호퍼 선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근데 보면 무언가 직관적으로 무언가 이 제곱 분의 1처럼 생기긴 했어요.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랐다.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실험 도구에 있어서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요. 뭐 그 분광기뿐만 아니라 렌즈 정밀 가공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분이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거의 뭐 죽을 뻔한 사고도 당하고 또 힘들게 사셨고 뭐 했는데 자수성가형 과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분광학을 완전히 일으키신 분이죠. 근데 이 분광학이라는 거 지금 뭐 어떤 이제 실험을 하고 관측을 하는지는 알겠으나 왜 굳이 그 빛을 그러니까 나누고 쪼개고 막 펼치고 막 왜 이렇게까지 그 빛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전자공학 같은 거야 뭐 우리 실생활에 뭔가 도움이 될 것만 같고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은 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분광학은 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쉬운 예를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좋은 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빛은 되게 뭉뚱그린 하나의 명사예요. 모든 걸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명사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분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위 개념으로 나눠서 MBTI 하잖아요. 16가지 등분으로 나눠서 어떤 뭐 성격별이라든지 뭐 역사별 이런 쭉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빛을 나눠야 된다. 주파수, 뭐 파장, 에너지 뭐 이런 개념들로 쭉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파수와 에너지와 파장은 사실 다 같은 개념이긴 해요. 나중에 보면 뭐 편광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편광. 분광학은 빛을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별로 쭉 나눠서 분석하는 기법인데 왜 그렇게 나누냐면은 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분자 분광학 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자 같은 걸 연구할 때 그 물질들은 각기 다른 파장 영역대에서 빛과 반응하거든요. 빛은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펼쳐서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펼쳐서 굳이 분석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빛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요. 네. 빛의 넘버를 1부터 100까지 매길 수가 있어요. 파장별로. 근데 어떤 분자들은 한 78번 정도 되는 영역에서만 반응을 해요. 어떤 분자들은 한 20번에서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쳐서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빛을 연구하지만 빛을 통해서 물질과 상호작용하잖아요. 어떤 물질이 뭔지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빛을 활용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게 지금 현대 말하는 빛 물질 상호작용, 라이트 메러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립된 네. 광학 쪽의 한 연구 분야.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물질이 서로 춤을 추는 거예요. 마구마구 춤을 추는데 또 표현이 또 멋있게 네, 또 바뀝니다. 어떤 빛은 댄스를 추고 어떤 춤은 뭐 지루박을 추고 어떤 춤은 뭐 삼바를 추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 교수님은 어떤 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춤에 별로 근데 사실 제가 분광학 저희가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노벨 물리학상도 분광학 연구 분야에서 받았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분광학은 아니고요. 네. 이제 레이저 아토초 레이저 개발이라서 사실 그 레이저에 관련된 분야인데 네. 아까 레이저도 살짝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레이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이저를 먼저 한번 알아보죠. 이 레이저를 얘기하려면 아까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프라운호퍼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후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발견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그 검은 선들은 태양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들의 흡수 때문에 뭐 나온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게 되죠. 하지만 정확한 비밀은 몰랐는데 20세기 들어와서 닐스 보어라고 하는 분이 드디어 아는 이름 출연. 그렇죠. 최초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분이 제시했던 원자 모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데 그냥 에너지 준위가 끊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소 원자를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특정한 색깔의 빛만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를 닐스 보어가 제안한 모델에 딱 빛을 설명해 보면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빛의 파동설과 입자설을 같이 합쳐서 도입한 원자 모형이에요. 파동성과 입자설이 다 같이 전혀 다른 이론인데 그걸 합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토마스 영, 그다음에 프레넬, 프라운호퍼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정립한 것이 빛의 파동설입니다. 네. 그때쯤 되면 뉴턴이 약간 조금 민망해졌네요.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셨는데 뭐 민망할 게 아니 뭐가 그래도 있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누군가 뭐 돌톤의 원자설이 1803년에 딱 나왔다. 그럼 그 이후에 모든 과학자가 다 그걸 믿는 것 같이 생각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뭐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에 나왔다. 모두가 다 믿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뉴턴이 그런 게 아니라 있거든. 뉴턴을 좀 신봉했던 그 밑에 이제 후반 과학자들 약간 머쓱?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셈이었죠. 서서히 변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빛에 관해서는 그랬어요. 나머지는 사실 뉴턴 역학이 완전 맹위를 떨치고 있었죠. 해왕성도 사실 그때 뉴턴 역학으로 계산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빛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멋쩍은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론으로 다 풀어버려요. 빛이 파동인데 간섭, 회절, 모든 편광, 모든 현상들이 다 파동설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죠. 뭐의 파동이냐? 그렇지. 뭐 물결 파면은 물에 의한 파동이고 소리면은 공기의 파동이고 매질이 뭐냐? 그러니까 다 연관된 질문인데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에테르죠, 에테르. 에테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주장하던 에테르라는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이터. 우리 뭐든지 모르면 지금 다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 암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제가 또 에테르까지 가면 또 너무 갑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 맥스웰이라는 분이 한 거에만 집중을 하자면은 이분 바로 앞에 했던 분이 마이클 페러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미 알았어요. 빛이 자기장을 강력하게 줬더니 빛이 자꾸 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뭔가 전자기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렇죠. 마이클 페러데이는 워낙 실험에 대가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페러데이가 수학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맥스웰이 그 뒤를 이어서 맥스웰이 모든 거를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방정식으로 전자기학을 완전히 집대성을 하시거든요. 그 맥스웰 방정식 4개를 잘 풀면 전기장이 어떻게 파동하는지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방정식에는 항상 그 파동의 속도 텀이 들어가 있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 속도를 맥스웰이 계산해 봤더니 그 당시에 측정된 빛의 속도랑 90%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기파랑 빛이 같은 거구만.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별개로 보이는 두 개가 속도가 99% 같다는 얘기는 그 두 개는 같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죠? 지금 정리하자면 뭐냐면 페러데이가 생각했었던 건 전자기파입니다. 맥스웰이 계산했던 건 전자기파의 전달 속도였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봤더니 아니 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했는데 왜 빛의 속도가 나와? 그 말은
똑같아? 빛이 전자기파인가 보다 네. 라고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파동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동이죠. 빛은 파동이고 빛의 속도까지 다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론으로. 아, 그럼 끝났네. 빛이 끝났죠. 파동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론 끝났고. 그 맥스웰 방정식 하나로 네. 빛은 파동이며 예. 곧 전자기파다라는 게 그냥 밝혀진. 완전히 뭐 종결자죠. 네. 뭐 그래서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물리학은 맥스웰 이전과 이론 아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사무실에 가면 맥스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계산자라는 사람 짱. 평생 존경했던.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거인의 어깨에서 자기가 일었다 했을 때 한쪽은 뉴턴이고 한쪽은 맥스웰.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또 나오는 그런 일화도 거예요.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맥스웰은 이제 에테르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좀 길리니까. 에테르를 인정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머리 그 아프네, 얘기는 갑자기. 조금 이제 가야 되는데 예. 어쨌든 파동으로 정립이 됐다가 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광전 효과의 결론은 뭐냐면 빛의 입자성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설로는 도저히 이게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인성이 좋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왜? 맥스웰은 대단한 분이 맞는데 맥스웰에 의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파동이어야 되는데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패키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 봉준호 감독이 또 이렇게 우리 선배 감독을 이렇게 띄워준 것처럼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해준 게 아닐까. 뭐 사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는 이제 뉴턴을 다시 되살린 거죠. 이제 입자설을 다시 되살린. 왜 지금까지 파동이라고 다 이제 정립 끝났는데 네. 이제 와서 또 갑자기 광전 효과, 빛은 입자다 뭐 네. 이렇게? 입자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일단 너무나 많은 실험 증거가 있으니까 파동인 건 변하지 않는데 입자의 성질도 또 있네. 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인슈타인이 파동설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전 효과는 입자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거였어요. 끝. 예. 그리고 광량자설이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하는 건 광량자설이고 직접적인 증명은 아니었고요. 보어가 그 있던 파동설과 그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을 종합을 해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랑 또 있는데 에너지 불연속성 그것들 다 모아서 정말 혁명적인 원자 모형을 제시하죠. 그 원자 모형으로 아까 말한 수소의 선습을 다 설명하고요. 그게 1913년이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1922년에 광자라는 말, 그러니까 포톤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붙인 분이 이분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아서 컴프턴이라고 컴프턴 효과 컴프턴 산란 그분이 뭘 하냐면 당구공처럼 전자에다가 광자를 쏴가지고 얘가 탁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의 운동량 보존법칙 이용해서 이걸 계산을 해요. 근데 보통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학 개념은 입자설을 뒷받침하는 MV가 MV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또 빛이 입자라고 굳어진. 아니 아까 종입에 오게 하려면 돌 던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컴프턴 효과에 의하면 사실 되더라.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 원래 입자라며 근데 파동이라며 근데 다시 입자라고 하면 그러면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은 확실한데 입자의 성격도 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자역학까지 맞습니다. 가게 되는 거죠. 그 드브로이라는 분이 계세요. 루이 드브로이가 이제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 이분이 컴퓨터의 논문을 읽어요. 읽고 나서 역발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라면 그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 아니야? 요거예요. 요 생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게 있어요. 진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이거 발상. 해서 방정식 하나 쓰거든요. 근데 P는 람다분의 H라는 방정식 하나 쓰고 노벨상을 받으세요. 그분은. 근데 교수님 솔직히 방정식 한 줄로 노벨상을 받다니. 솔직히 말도 안 되죠. 드브로이가 운이 왜 좋았냐면요. 그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 지도 교수님이 드브로이 논문을 보더니 이거 그냥 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귀족이잖아요. 못 가.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 못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드브로이의 논문을 아인슈타인한테 보내요. 아인슈타인이 까면 아무 말이 없겠지. 나는 못 가. 그렇지. 나는 너가 좀 좀 까줘. 힘들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드브로이 논문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사실 그런 역발상이라는 거 아무 데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었으면은 진짜 헛웃음 칠 만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불과 3년 후에 그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요. 그 미국의 데이비슨하고 저머가 전자의 회절 무늬를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노벨상 받는데 중요한 것은 드브로이가 빛의 이중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물질의 이중성을 예측을 했고 그게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만들어 완전 기반이 됩니다. 슈레딩거가 드브로이의 그 식을 기반으로 양자역학 방정식을 만들어요. 정리하면 이게 완전 나비 효과네. 그 빛은 입자였던 건 이제 더 이상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다가 파동이었던 입자라고 주장했었다가 그 외에 사실은 그건 사유에 있었던 거고 그 외에 수많은 하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영의 실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파동인 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냥 화동이에요. 정식으로 증명했잖아요. 공식으로. 그런데 빛과 전혀 상관없는 전자기파에 관한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맥스웰이 발견한 게 속도가 똑같네? 잠깐만 왜 이러지? 그래서 빛은 정말로 파동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절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제 연속성상으로 물린 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존경하는 맥스웰의 뒤통수를 치면서 뒤통수라니요. 그렇죠. 앞통수를 하면서 근데 파동은 맞는데 일반적인 파동이면 양립할 수 없는 패키징이 되어 있다. 광량자가 있는 것 같아라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야 잠깐만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은 파동인데 입자성이 있네. 그럼 입자인 전자도 파동성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귀족분의 그 발상 때문에 양자역학이 생겼다까지 가니까 빛이 결국에는 이 모든 현대물리를 만들었다라고 빛이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계관 안에서 빛이 모든 이 나비 효과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수백 년간의 과학자들의 노력이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꽃으로 태어난 거죠. 이거 또 이 너무 멋진 표현이네. 양자역학의 꽃으로. 수많은 노력이 양자역학이라는 꽃으로 피어났다. 그렇지. 꽃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이게 공대생의 감성이다. 그렇지. 요즘 책이 진짜 감미로워.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이제 빛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그냥 물질의 이중성까지 이제 오면서 양자역학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죠. 레이저는 뭐죠? 레이저로 돌아와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을 조금 알아야 돼요. 레이저를 이해하려면. 네. 사실 이 레이저의 기원도 아인슈타인이에요.